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빅벙커 테이블을 쭉 한번 둘러보는데 오늘만큼 든든했던 적이 또 있었는가? 아주 뭐 든든합니다. 저보다도 뭐 더 좋아하실 두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양옆을 서로 한번 보시죠. 네. 자, 이 의원님, 우 박사님. 네. 옆자리에 두 분 못지 않은 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두 분이 와 계십니다. 네. 이 의원님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뭐 모습도 모습이지만 제가 아까 전에 목소리도 들어보니까요. 목소리도 뭐 너무 멋지시고. 왜 이렇게 자세히들 관심을 가지세요?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네. 못지않게 우리 두 여성이 예. 또 열심히 합시다. 그래요. 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얼른 두 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줄 특별예산감시위원 소개 올립니다. 경상대학교 체육교육학과 홍덕희 교수님 우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 MBC 뉴스 추적꾼, 꾼입니다, 꾼. 뉴스 추적꾼 류재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홍덕희 교수님은 이 추운 날씨에 저기 진주에서 이렇게. 예, 진주에서 왔습니다. 진주는 저희 방송에 안 나가죠? 예, 진주에는 안타깝게도 방송이 안 나가서 제가 여기 출연하게 돼서 찾아보셨습니까? 예, 유튜브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한 되게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이슈화 시켜내는 것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부산 시민들이 부럽더라고요. 갑자기 확 무거워지는데 어깨가. 네. 자, 류재민 기자님. 자, 앞서 황대실 기자, 또 임선은 기자 두 분이 네. 저희 방송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었는데 네, 네. 빅벙커 출연으로는 그분들 어쨌거나 선배들인데 그 출연 선배로서 조언 같은 거 해주시거나 하셨나요? 안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큰 기대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잘 해줄 거다라는 조언 그 정도 남기고 그 정도. 네. 자, 아무튼 두 분 이렇게 모시고 네 분과 함께 든든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자, 먼저 네 분의 예산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할게요.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371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의 정체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여기 계신 네 분이 예산의 정체를 힌트로 드릴 거예요. 홍 교수님도 힌트 주고 그런 장면도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먼저 하시겠어요? 예,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 저는 내 피땀 눈물. 건강을 위한 돈, 건강하지 못한 돈.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이제는 더 배려죠. 자, 이렇게 힌트로서 알아봤는데요. 힌트를 저희가 드리는 분위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밝게 갈 수 있었지만은 사실 오늘 얘기로 들어가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또 밝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자, 일단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엄마, 내가 당한 일을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 무너져 안 돼. 난 그 새끼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요.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추행 전력이 있어도 버젓이 다시 선수를 가르치는 현실. 감독 묵인 아래 팀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선배를 시켜 강목으로 폭행해 피멍 등 부상을 입어 이바지는 강서구청 카누팀의 대학생 A씨는 폭행과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훈련 뒤에 상금까지 걷어서 깜깜이로 돈을 썼다는 건데요.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잇따라야 합니다. 일 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조직적으로 선수 한 명을 음해하고. 감독이 네 편 될 것 같아? 내 편이야. 못하는 너를 버릴 것 같아? 잘하는 나를 버릴 것 같아?
부산시 보조금 200억 원,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9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전체 예산의 약 71%가 부산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노동자거든요. 그렇게 수당을 받는 것과 이게 급여의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지도자의 권한을 숫자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임금에도 부산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부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또 저희가 면밀히 파헤쳐 봐야죠. 네, 오늘의 예산은 2020년 한 해 부산시 체육회 예산입니다. 체육계는 비체육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폐쇄적인 구조를 지닌 만큼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부의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체육계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왔던 폭행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지난 6월 부산시청팀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인의 유서에는 팀 내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얘기가 담겨 있었죠. 고인의 나이는 이제 22살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한 운동선수가,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는지 사건의 내막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유재민 기자님, 네.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고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 입단한 게 2017년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운동을 포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도자의 설득으로 지난해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고 나서도 폭언과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초 부산시 체육회로 팀을 옮겼습니다. 네. 이적 후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고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했고요. 근데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은 지난 6월에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홍덕기 교수님. 예. 체육계 내 폭행 문제는 참 아주 오래 전부터 뭐 계속되어 왔던 문제 아닙니까? 여전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네요. 체육계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2006년도에 우리은행의 박명수 감독이 이제 여자농구 감독이 선수를 이제 성추행하는 일이 또 이슈가 돼서 그걸 받아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작년도죠. 작년 1월달에 이제 심석희 선수 성폭행 사건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네. 사실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알려졌다 알려지지 않았다로 이야기하는 게 옳을 만큼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내부를 지금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추이라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안의 내용은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우지영 박사님,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숫자로 정리된 그런 게 있나요? 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요. 성폭력 등의 체육계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체육단체와 학교, 공공기관 등에 신고된 사건은 총 1,016건이었는데요. 연평균 200건씩 사건이 신고된 것이죠. 이 중에 사건 처리된 게 978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사후 조치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의 약 58%가 징계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에 해당함에도 주의, 경고, 처분만으로 종결된 사건이 32%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무혐의 등으로 처리된 사건들도 있고요. 즉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 지은 것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미뤄 짐작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보면은요, 사실은 사후 조치까지 그 기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건이 그냥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시간보다도 180 이상, 180일 이상 이렇게 지금 늘어졌는데요. 혐의 내용이 수사기관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더 별도 조치가 없으면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또 더 빈번히 일어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선수가 스스로가 판단하는데 약해지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 강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심리적인 힘. 이걸 나름대로 큰 용기를 가지고 드러냈는데 지금 평균 처리 기간 6개월 정도입니다. 180일이면. 네. 이 정도의 처리 기간인데 처리된 결과도 그다지. 그렇다 보면 이 선수가 받게 되는 압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맞습니다. 외롭지 않았었나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는 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조치가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탓이 클 것 같은데. 근데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이 원인은 사실 경주시청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부산시 체육회 팀으로 이적한 지가 6개월 만에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일단 뭐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선수를 막 영입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부산시 체육회 입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예, 고 최숙현 선수가 부산시 체육회로 온 후에 6개월 동안 병가를 12번이나 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정도 병가를 냈을 정도면 제가 보기엔 지도자가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시 체육회에서 이거를 방관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예. 결국에 이제 고 최숙현 선수가 6군데의 진정을 했는데도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 마지막에 남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그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단지 김규봉 감독이나 뭐 선배 선수나 장윤정 선수나 요 사람들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개인이 참지 못해서 목숨을 끊었다기보다는 이건 사회적 타살이다. 그 사회에는 누가 있을까? 부산시 체육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부산시 체육회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요. 면밀히 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시 체육회 예산을 좀 추적해 봤는데요. 2020년 한 해 부산시 체육회는 부산시 보조금 200억 원,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9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전체 예산의 약 71%가 부산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부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또 저희가 면밀히 파헤쳐 봐야죠. 네. 부산시가 더욱더 시에서 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고 부산시 체육회도 더욱 철저히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철저한 운영이라는 대목에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될 텐데요.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류재민 기자님, 부산시 체육회 그 체육계 어떤 사건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그 부산시 체육회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는데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체육계 사건은 그 자료에 따르면 모두 3건에 불과했습니다. 아, 5년간 3건이요? 네, 5년간 3건으로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굉장히 적은 수치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이 정도가 발생을 했고 이 정도의 처리를 했다면은 이게 부산시 체육회에서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예. 사실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폐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 조직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제대로 얘기를 못했을 거다라는 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전체 현황을 담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짐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뭐 저희들이 뭐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오네요. 뭐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과도 사뭇 다른 결과이기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발생해온 체육계 내에서의 비리, 인권 침해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보시죠. 지난해 7월 강서구청 카누팀의 합숙훈련으로 온 대학생 A씨는 전 국가대표 선수 2명에게 폭행과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제일 잘하는 애들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서 형들이 와서 너무 좋아했고 형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형들한테 좀 많은 걸 배워보겠다.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고 다 합의하에 숙소를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기 형들도 너무 잘해주고 잘 지냈는데 남자들끼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툭툭 치고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막 이러는 것들은 이제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근데 이게 갈수록 너무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너무 수치스러웠고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제일 충격이었죠. 감독님한테도 다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네. 근데 감독님은 그 아이들 편에 서서 오히려 감독이 나서서 탄원서 받아달라고 그러고 무슨 얘네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둥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다는 둥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체육회에도 보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아이는 뭐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된 거죠. 저도 전적인 피해자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에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적인 부분들은 부산시 체육회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죄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가 예.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근데 이 일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정신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약 받아다가 지금 약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은 전국체전까지 다 뛰고 거기서 메달을 따서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하고 우리 아이는 바보가 되고 학교까지 휴학을 하게 되고. 월 급여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훈련비 뭐 얼마, 출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누구한테 얼마가 들어올 거니까 보내달라. 이거 뭐지 싶었는데 저는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죠. 뭐 밥 먹는데 쓰는데 각자 계산하면은 번거로우니까 모아서 쓰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얼마를 어떻게 썼고 이런 거 뭐 한 번도 공유한 적도 없고 공개한 적도 없고. 배구 선수면은 공을 만져야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근데 대부분 웨이트 하다가 갑자기 수영 가자 그러고 배구에 수영도 도움 된다면서 수영 가자. 자기가 수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자고. 배구랑 다 연관이 있다면서. 그게 배구 팀인지 그냥 동호회보다 못해요. 동호회. 이제 출근할 때 감독 태워서 가라고. 저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감독 마음대로 이제 생활하는 게도 많고 그래서 술 안 먹으면은 좀 눈 밖에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부산현 술집입니다. 한 선수가 얼굴에 뿌려진 술을 닦아냅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부산시 체육회 배구팀 감독. 년 12월 달에는 2주를 나왔어요. 가라오케나 이런 거 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역정을 내면서 욕하면서 화를 내는데 뭐 3만 원씩 걷어서 뭐 자기도 방에 여자 넣어줘라 이런 소리 하고 후배 한 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저나 뭐 다른 선수도 시켜가지고 돌아서 그 선수 귀에 들어가게 자꾸 얘기하니까 감독님 이 부분도 이렇게 안 하시고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올라와 집합하라고. 참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보 아닙니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 알면서도 참고 있었던 것도 그때 네, 열받아서 다 얘기하고 저도 되들었죠. 훈련비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뭐 배구하는데 훈련비로 쓸 게 뭐가 있어요? 체육관은 뭐 체육관 쓰면 되고 웨이트장도 저희 시체육회 소속이니까 돈 안 내고 쓰면 되고 뭐 밥값 말고 쓸 게 없는데 뭐 훈련비로 그 돈을 다 썼다는 겁니까? 제가 후배 선수를 데리고 나가서 유흥을 즐기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훈계하자? 저 혼자 화가 나서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비는 게 정상적이지. 혼자 귀국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갔는데 오히려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메시지 보내고 감독이 제가 잘못했으면 감독이 미안하다는 말을 왜 전화를 왜 합니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지도자를 하면 안 돼요.
그 선수들도 지금 다 입을 맞추고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한 형이랑 저밖에 없잖아요. 네, 저희 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히려 저 음해하다 보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왜 제가 나쁜 짓 했다고 저를 매도하고 대국에서 매장하려고 하냐고. 참을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럼 제가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화가 나요. 정말. 네, 체육계 전부의 일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예, 그 말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체육인들의 어떤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홍덕기 교수님, 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일단 성적 지상주의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큰 패러다임 속에서는 국위 선양에 따른 경기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이 기존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 체육 쪽의 제일 상위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1조에 체육의 목적을 국위 선양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이 스포츠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합숙소라는 공간 속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오랜 기간을 함께 하면서 가족적인 특성도 생기게 되고 그런 사이에서 이제 길들이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폭력이 일상화되면서 그게 이제 내면화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예,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저 그냥 지나보내게 됐던 그런 과거였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체육계에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폐쇄적인 구조 중에서 제일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합숙소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선수의 어떤 복지 차원으로 생긴 건데 이 복지 차원으로 생긴 이 합숙소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양상의 군원지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바로 그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밝혀도 밝혀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유재민 기자님, 체육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전국 실업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1,251명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체육계 인권 침해 신고 접수 건수는 1,016명인데요. 이 중에 학교 사건을 제외한 성인 실업 선수들의 신고 접수는 연평균 7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되게 낮은 수치인 거죠. 그렇죠. 선수 10명 중에 6명이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정작 신고율은 매우 낮은 겁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조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신체 폭력의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사람들이 사실은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자의 42%가 코치이고 약 38%가 감독에게 폭력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해줘야 될 분이 지도자고 감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바로 지도하고 나와 같이 근접해서 그 끊어낼 수 없는 그 관계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와 닿는 것은 선수를 지도, 감독하고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선배나 등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야 될 게 바로 감독일지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 선수들은 과연 누구한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자, 홍덕기 교수님,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대체? 예, 뭐 지도자의 그 막강한 권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업팀 선수 입장에서는 이건 생계의 문제거든요. 이제 진학도 할 수 없고 생계도 끊기는 재계약 권한을 이제 지도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선수 선발, 대회 출전, 상급 학교 진학 등 이 권한이 너무 막강한데 이제 견제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언급이 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 선수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성과에 따라서 장기간에 그리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프로 선수들에 대한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나는 이 시체육회라든지 시청 소속, 뭐 이런 지자체 소속 선수들은 사실 이 노동자거든요. 그렇게 수당을 받는 것과 이게 급여의 성격이고 네.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고용 구조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직 직장의 상관과 같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다른 영역에서의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대두가 돼서 뭐 어느 정도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스포츠계, 그리고 특히나 아마추어 스포츠 그리고 시소속 스포츠계의 선수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사실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견제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장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 지도자한테 절대적인 권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선수들의 인생 대부분이 그 이 지도자들에게 달릴 수밖에 없는 해당 종목으로 살아간다면 이 선수들의 입장인데 답답한데요. 자, 우정 박사님, 이런 지도자의 권한을 숫자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뭐? 네, 명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업 선수들의 급여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죠. 예. 지도자의 권한으로 선수들이 수령할 수 있는 수당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2019년 부산시 실업팀 선수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을 볼까요? 대미 그 전지 훈련비, 그다음 전국체전 성과수당, 훈련 보조금, 출전 보상금 및 입상 포상금 등을 계산해봤습니다. 명목도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수들의 목을 다 합하면 약 5억 원의 수당을 수령한 셈입니다. 예. 선수 1인당 약 360만 원. 그래서 선수들에게 지급된 약 그 5억 원을 지도자의 경기 출전 허가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수당인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아예 그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의 네네. 권한으로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그 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지도자가 만약에 막고자 한다면 네네. 그 권한을 지금 설명해 주신 네, 거죠. 그래서 예. 감독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당 내역입니다. 네. 권한의 정도가 이 숫자로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좀 묘하기도 한데 네네. 생각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팀과 선수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만큼 큰 권한을 가지는 건 또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과 권력을 잘못된 방법으로 저 이상하게 휘두른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앞서 우리 저 일단 부산시 얘기니까요. 부산시 체육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내막을 좀 들여다보고 얘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그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과연 내려졌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뒤늦게 체육회에다가 진정서 넣기 시작했고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넣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제가 진정서를 다 넣은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수사를 다 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것까진 다 해가지고 부산시 체육회로 보냈는데 감독 얘기만 듣고서는 뭐 의심점이 있었다. 아니 의심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가 어떻게 알아. 한쪽 얘기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이후 조사를 벌여 가해 선수와 감독, 피해를 알고도 방치한 관계자들의 처벌을 각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는 그 큰 대회가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저희가 전국체전 12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12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부산의 그 도시 의상하고 맞지 않는 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가 이거를 탈피해야 된다. 모든 감독들도 뭐 성적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굳은 각오로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무렵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나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선수들, 소위 말하면 가해를 했다고 하는 선수들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선수들하고 좀 내용이 다르니까 확실하게 좀 더 조사를 좀 깊이 있게 해봐야 되겠다. 1년이 돼가지고서는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진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겠다. 저희 아이도 아마 그 최숙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이 징계권도 제가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대한체육회에서 조사를 해서 감독한테 징계를 해라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갖고 대한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감독한테 이런 일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음성이 조작된 거라고. 음성 녹음한 녹취된 내용조차도 가짜라고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지 자기들 잘못을 인정할까요? 저도 뭐 자살이라도 해야지 제 말을 믿을까요? 그 이제 감독이 이제 그거 할 때, 그 위에 샤바샤바 할 때 술 사고 제가 대놓고 말했잖아요. 우리한테 말한 적 있잖아요. 뭐 이거 다 너희를 위해서 윗사람들 한다고 술 사고 막 그런 걸. 우리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혜택을 본 게 있냐 근데? 그분이 감독을 잘한 것도 아니고 배구 지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배구계 쪽에는 인맥이 없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체육회에서 계속 메달은 따니까 이제 자기가 돈 쓰고 하니까 이제 부산에서는 인정받는 거죠. 선수들 연봉이라든지 선수들 얘 계약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하는 거고, 안 할 거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냥 부산시 체육회 배구는 감독이 왕이었죠. 항상 수시로 얘기를 했으니까 자랑식으로 저기랑 누구랑 술 먹었고 약간 너희들을 위한 거다. 네,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만큼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집안의 가장인데 계속 이렇게 치고 있어가지고 입장이 되게 난처하고요.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고요. 근데 이런 일을 감독이 한 얘기라 이런 거 들으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걸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지.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으면 극단적으로 그런 선택까지 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저쪽에서는 조직적으로 하나를, 선수 한 명을 음해하고, 진짜 자살이라도 해야지 믿을까요? 그 조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좀 감경을 시켜주자. 그거는 규정에도 사실 나와 있는 바고요. 시체협회 어떻게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고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왜 기금이 한 곳에만 집중돼 있는지. 공무원들이 협박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